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지는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분짜리 동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밝혔습니다. 대동세상, 공정과 성장, 여러 화두도 던졌고 또 본인을 향한 도덕성 논란에는 정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선 이 지사 출마 선언 중심으로 대선 전국 진단합니다. 오늘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7월 첫날 조금 달라진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네, 대담에서 좀 더 분석하기로 하고 먼저 리포트로 이 지사의 출사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정치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밝힌 슬로건입니다. 비대면 출마 선언 영상은 14분짜리로 이 지사 본인의 차분한 해설과 활동 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로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계속 잡아온 공정 가치를 중심에 둔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 이 지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내세워 철저한 공약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는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명 용사 묘역을 찾아 약자 보호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또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 선침 묘소와 유림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행사했을 때마다 경북 도민의 노래라고 하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대요. 현충원 무명용사의 탑 참배에서 당 행사 참석, 그리고 고향인 안동까지 이재명 지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고향인 이곳 안동을 출마 선언 뒤 첫 지방일조 행선지로 삼은 것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렇게 대권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지사가 과거 가족사와 관련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하면서 주로 반박했던 이전과 달리 솔직함으로 논란에 정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지사. 사생활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형수 욕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가족사를 언급하며 울먹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나 음주운전 경력 등 다른 논란들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소상하게 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어와 해명에만 주력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선 전국 초기에 자신의 최대 리스크로 평가받는 도덕성 논란부터 털고 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덕성 검증 문제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선 출마 전에는 도정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출마 선언을 비대면으로 차분하게 한 것도 톡톡 튀는 이전 스타일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민주당 내 지지그룹 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훌훌 털고 대선 주자다운 차분함을 더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 할 건 한다는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앞으로 이 지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본격적으로 도덕적 검증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유흥주점 접대부 의혹과 관련해 직접 인터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분석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던 의혹이 매체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윤 전 총장에게 악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한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X파일의 일부라며 도는 소문 가운데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주점 접대부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 씨는 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와 사업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며 기막힌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윤 전 총장을 만나기 전 다른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부인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도 윤 전 총장은 인터뷰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의 선거를 위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큰 선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게 막 긴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는 민주당 역시 초보 정치인의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반박 인터뷰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밝힌 MB 아바타 발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윤 전 총장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확정됐습니다.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올려서 50대 미만은 맞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하반기 접종 계획 이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반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55살에서 59살까지는 이달 26일, 50살부터 54살은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모두 740만 명으로 mRNA 기반인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혈전 부작용이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나이를 대폭 올렸습니다. 상반기 30살 미만 제한을 더 확대해 앞으로 50살 밑으로는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연령층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2차 때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예정됐던 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6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얀센 백신은 3분기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대상 제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 등은 28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이달에서 9월 사이 입영 예정자 7만 명도 오는 12일부터 파이자를 맞습니다. 한편 상반기 접종 대상인 60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이달 백신을 맞도록 해 고위험군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접종 계획 보셨고 애초 오늘부터 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수도권에선 일주일 유예가 됐죠. 현장에선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식사하러 온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 안.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5명 이상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5인이서 먹고 싶었는데 이게 일주일 연장이 돼서 다 같이 못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6명이 입장할 수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일행과 흩어지거나 사장님 근데 오늘부터 6명 안 돼요? 안 돼요? 오랜만에 잡았던 주말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대학교 선배랑 동기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너무 기쁘게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다시 또 이게 연장이 되는 바람에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이 한 주 미뤄지면서 여전히 최대 4명까지만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개편안에 맞춰 준비했던 계획들이 틀어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완화되는 지침을 발표한다 해서 고용도 새로 저희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예약 취소가 다 들어왔죠. 일주일 뒤에도 개편안 시행이 연기되거나 취소될까 봐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밤 장사를 하기 때문에 12시까지 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방역 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지켜본 뒤 다음 주 초쯤 개편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백신을 한 번만이라도 맞은 사람이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탓인지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첫날. 공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처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민도 아직은 마스크를 벗는 게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혹시 또 마스크를 안 쓰면 눈치를 줄까 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백신을 맞았더라도 노마스크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인류 뭐 같아. 뭐 700명까지 나오는데 벗으면 되겠어.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안이 가중될 수 없을 것밖에. 다만 일부 접종자는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싶다며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전파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정부는 실외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네, 소득 하위 80% 가구에 한 사람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에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 지원에 15조 7천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카드 캐시백 그리고 소비 쿠폰이죠.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가 있고 소비 쿠폰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점차 확대합니다. 권남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3% 이상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월 단위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증갑은 3%를 빼고 늘어난 사용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월 10만 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인데 여러 카드의 사용 정보를 합치기 위해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카드 캐시백은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촉진해주는 부분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라 이런 정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다시 발행되는데 축구와 야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와 영화 관람, 철도와 버스 요금 할인 쿠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5조 3천억 원어치 추가로 찍어낼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와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총경도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서 이건과 함께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 수산업자가 벌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A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 다름 아닌 수산업자 김모 씨. 앞서 현직 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기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고 엄앵커는 보도 이후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근거로 검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사기죄로 투옥됐다가 사면받은 김 씨는 1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 가운데에는 전직 야당 유력 인사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 언론 부회장 등 온갖 이력을 내세우고 자산 규모도 부풀렸지만 대부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언론인에 이어 정치권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어 파문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하면서 어떤 경위로 주고받았는지 또 검사와 언론인 등이 그 대가로 어떤 이득을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서 사실상 공범 관계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 재판과 이 비서관 재판을 병합해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지만 이번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간 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딱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검 지휘부에 기소 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내부 회의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기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가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관으로 시작해 선임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올라온 핵심 실세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팀의 뜻대로 이광철 비서관이 기소되긴 했지만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로 인해 남은 수사는 한동안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군검찰 등을 총괄한 공군 법무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직접 강제추행과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초점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부실 수사 책임과 허위 보고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래 5월 21일이었던 20비행단 군 검찰 조사 기일을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먼저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 실장은 이후 공군 검찰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9일 국회에 추가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조사도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방안을 찾고 있고 전 실장을 조만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피내사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 계획도 잡혀 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중사의 남편 측은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 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한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대형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 전투기 설계도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은 올해에만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카이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첫 국산 전투기 KF-21과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레이더, 무인기 자료 등 카이의 사업 자료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피해 규모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좀 수사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소행을 기정사실화하며 또 다른 업체도 해킹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카이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달 16일 해킹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할 때와 수법이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에 끼치는 손해, 위협이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이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위협에 노출됐다며 동맹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 전에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 국내 대형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카이마저 해킹 공격에 뚫리면서 정부의 사이버 안보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개시치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가 우리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성공하길 바라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서희 형님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대면 대선 출마 선언.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오늘 본격 개막한 가운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선언문을 통해서 앞서 보신 대로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로나 시국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 이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를 밝힌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성비로 본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굉장히 차별성 있는 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대가 비대면인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그런 행보였다. 그래서 꽃다발도 환호성도 없는 그런 출마 선언이었는데 일단 시간대도 오전에 7시 반 이렇게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내용은 둘째치고 형식만 놓고 보면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국회의원 24분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거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사실은 반 이재명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뒤에다가 현역 의원 몇십 명을 갖다가 세워놓고 출마 선언을 했다. 소위 말해서 세과시를 했다. 그랬으면 당내 경선이 소위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더 강화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당내 소위 반 이재명계를 자극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형식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권 재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김병민 위원에게 질문하기 전에 짧게 한번 또 선언문 내용 일부 듣고 나서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영상을 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 2번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는데요.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잘 정리를 했고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지켜봤을 때 사실 여당으로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여당의 정치인이 썼던 언어 같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정치인이 썼던 언어 같다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비슷한 측면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7월, 8월 동안 치열하게 펼쳐지게 될 것인데 네.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측과 이재명 지사가 열어가려고 하는 또 다른 세상과 맞부딪히면서 경선 국면이 꽤 과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어떤 시대적 화두, 시대 정신이 공정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역시 공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지사가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19번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경제 18번, 역시 공정이 13번. 교수님은 좀 이런 단어 사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 출마 선언문에 네. 경제 포인트를 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지사 그러면은 좀 싸움닭 이미지도 있었고 그랬는데 성장의 포인트를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인 건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지만 네.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부동산이니까 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법한데 사실은 성장의 경제 성장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규제도 합리화를 하겠다.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약점으로 부각되던 측면들 몇 가지를 성장이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이 방식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 후보로서는 확장성을 갖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고요. 공정도 그냥 과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의 공정은 아까도 뭐 부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약자들에게의 공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체납된 알바생의 절규, 뭐 그다음에 죽음의 외주화, 죽음을 갖다가 감수하면서 돈 벌러 가는 그 마음, 이러면서 공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그 끈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어에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그 공정, 성장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좀 비교되는 면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도 또 다른 면이 있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연속성과 확장성을 다 넣으려고 노력했구나,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과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은 어떤 좀 개념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의 공정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큰 화두 속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집어넣어서 끌고 왔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양극화에 관련된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도 결국 공정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끌어가게 되죠.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은 우리 모두가 잘 지켜봤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비롯된 입시에 관한 공정, LH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부동산에 관련된 공정, 우리 사회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들이 그들이 보여줬던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기회를 앗아갔던 그 공정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 삶 사회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대비되는 측면들을 보게 된다면 지난 집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불공정의 문제에 윤석열 전 총장은 몸으로 맞서왔고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는 공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맞부딪히는 양상들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숱한 위기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그런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강론들을 펼쳐나갈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있으면 이제 첫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냐 동선을 보면 무명용사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이제 흑수저 출신, 비주류 출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이름 있는 분들, 전직 대통령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순국선열들,
그 무명 용사탑을 갔잖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인의 컨셉에 맞는 그런 현충원 참배가 아니었는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마하면은 현충원 큰 나가서 기자들 쫙 있는 데 가가지고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본인의 어떤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새롭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었는가 그런 점에서 참신한 행보였다 봅니다. 저는 지지층들을 일부 고려했던 행보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묘역에 대한 참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언급할 때가 많은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층들에 대한 눈치까지도 살펴야 되는 측면이 있는 터라 무명 용사들을 찾는다는 본인의 컨셉과도 맞췄지만 여전히 전직 대통령 참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강성 지지층들에게 오히려 조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을 애써 피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경북의 선침, 묘소, 유림, 서원 방문 등에 대한 모습들은 또 본선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있게 되는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과 그리고 일부 보수층까지 끌어안는 모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행보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스스로 흑수저라고 자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또 일기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기장에 자기 어떤 과거의 젊은 시절의 고민을 담은 일기던데 이런 일기장 공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공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많이 안 좋죠. 거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미래의 삶에 대한 답답함,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시대는 다르지만 본인이 그런 시절을 겪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2030 세대와의 어떤 공감대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또 노년층에게는 아련했던 힘든 시절의 기억들을 갖다가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인간 이재명 사실은 지난 대선 그리고 경선 과정 또 경기도지사 과정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홍준표 전 대표의 말로는 욕 잘하시는 분, 네. 싸움닭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좀 순화시키고 그다음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왜 2030 세대에게 그동안에 교복 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에 2030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공감대 형성에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 지사 역시 윤 전 총장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습니다만 안으로 봤을 땐 일단 당 안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이 좀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더 많은 역량을, 더 나은 역량을 가졌는지를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후보들 간의 연대,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이 당내 세력 확장이라는 것도 사실 큰 틀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도 반대 목소리도 좀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까요? 네, 지금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6명으로 예비 경선 컷오프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50%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국 결선 투표에 가게 될 것인데 네.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이슈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그 뒤에 지금 거듭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당내 2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나서서 단일화 국면으로 반 이재명 연대가 형성이 되고 난다면 네. 그때는 여론조사에서의 수치들도 어느 정도는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또 권리당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의 표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본인도 이제 연대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그 연대가 현실화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여부들을 판단하면서 앞으로 공세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아직 후발주자들의 지지율이 워낙 여론조사에서 미미하게 나오는 터라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가 과연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가 가져야 될 부분은 측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입니다. 그 40%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것이 중요한 걸까?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한 것은 50%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알파는 확장성인데 네.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아마도 가장 어필하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아까 지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약간 넉넉하게 대응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렇게 소위 험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네. 향후에 자기가 가져와야 될 중도층의 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확장성 차원에서 지금 저는 공격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넉넉하게 포용적인 모습을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여러 받았습니다. 그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가족, 이른바 형수 욕설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한번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질문을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저. 근데 어차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에서 이제 그 대선 공식 출마 이전 시점으로 보면 해명이나 좀 방어 차원이었다면 오늘은 정면 대응. 어떻게 보면 좀 질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한 번은 딛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미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왔고 그 녹취록을 다 들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관련된 애틋한 아들로서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공법으로 딛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녹취록 논란보다는 이제 배우 김부선 씨가 또 끊임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들도 뭐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건하게 이런 내용들을 딛고 가기 위한 언급들은 있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성 성격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이제는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또 그 내용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더 건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보탬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추후도 좀 더 정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당내 토론이 있을 거고 또 검증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그 과정에서 아마 상세하게 얘기를 좀 풀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미 이제 사실 국민들 앞에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 지지율 안에는 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마음의 빚으로 갖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뭐 지금 현재 큰 앞으로 새로운 논란으로 발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 이 지사를 포함해서 대선 주자를 구룡 이렇게 부리던데 9명을 한데 모아서 서약도 하고 또 검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민 면접의 형태였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인사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증 방식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소득 부문보다 자산 소득이 가장 심각하고요.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자들만 놓고 봤을 땐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였고 어떻습니까? 내년 3월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지금도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현 정부와 이렇게 좀 대립각을 계속 세워나갈까요? 지금은 현재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현 정부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국무총리로서 당의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멋쩍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 정부를 향해서 거친 비판 그리고 이거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완벽한 차별화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지금은 오늘은 말 그대로 탐색전의 수준이지만 경선을 거치면서 가장 대표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현재 잘못된 실정들과 완벽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행사 어떤 방식을 놓고도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면접관으로 당초 애초에는 이제 조국 흑서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였다가 이제 유인태 전 총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도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공방으로 좀 이어지면서 후보들 간에 좀 논란이 있을까요? 저는 그 국민의힘이 국대 토론하면서 네. 대변인 토론하면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부르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민주당이 못 볼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앞으로 경선이 치러지고 경선 끝난 이후에 본선이 치러지면 수많은 반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잘한 부분은 방어하고 못했던 아까 부동산 정책 꼽았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보이콧하면서 이 패널을 갖다가 바꿨어야 됐을까 좀 아쉽다. 오히려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하면 되고 방어할 게 있다면 방어하면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지지층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틀을 깨고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세력들과 비판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더 얼굴을 맞대고 부대끼는 게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민 면접 받을 자리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탁 나갑니다. 워낙 이게 요즘 매체가 다양하게 옛날에 신문하고 방송 3사만 있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처음 방문이기 티가 납니다.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수님 저 반장 맡고 있고요. 국정원 댓글에 직업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김건희인가요? 문자나 이런 거 많이 드렸거든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계열 넥타이가 요즘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넥타이는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경제 공동체인 주인의 작은 추천 경위를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걸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이쪽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이동훈 의원이 하지 않는 의원이 가장 공동선거 사건에 연루되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사퇴 전에 무슨 확답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모르신가요? 죄송합니다. 총장님, 이동훈 대변인은 경질이 맞나요? 어제부터 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신분증. 총장님, 사모님 인터뷰 챙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입장을 내실 예정이신가요? 공항부터 노트리아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모님 인터뷰 전에 혹시 좀 조율되고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피하네.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 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반복된 학대로 의붓 딸이 숨졌다고 판단해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인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의붓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흐느낄 뿐 끝내 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숨진 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별거를 한 지난 3월부터는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딸이 숨진 날에는 이혼 서류를 낸 뒤 양육 문제로 다퉜고 분풀이하듯 딸을 때렸습니다. 또래보다 왜소했던 딸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1차 부검 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때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누나가 폭행을 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이 과정을 대부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해선 딸이 이미 숨진 뒤 집을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을 들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는 지각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시작과 함께 찾아온 여름 햇살은 강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기온이 35.1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도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비공식이지만 지역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 전남 내륙에는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시작된 뜨거운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면서 3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리며 전국이 동시에 장마철로 접어들겠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맛비는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의 열적 고기압이 확장하며 부딪히는 경계가 내륙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로 저기압이 통과하면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하며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휴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과 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붙이게 담았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동의 5팀과 한 조에 속했습니다. 악연 이란과 또 만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 줄줄이 중동팀이 배정된 A조에 한국이 합류합니다. 마지막 톱시드 자리는 이란 차지.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까지 중동 5개 나라와 A조에 편성됐습니다. B조에는 일본과 호주, 중국과 베트남이 속했는데 흥행이 보장된 한일전이나 박항서 감독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A difficult group, a balanced group, I think. But we will try to do our best and achieve our goal, that is be qualified to the World Cup in 2022. 벤투 감독 말대로 결코 쉽지 않은 조편성입니다. 먼 이동거리와 일방적 응원, 안방 텃세와 침대 축구로 불리는 경기 스타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4차례 연속 만나는 이란은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주먹감자 사건을 비롯해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등 악연입니다. 벤투호는 오는 9월 2일 안방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10월에는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이 될 이란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홈앤 어웨이로 모두 10경기를 치릅니다. 조 2위까지 카타르 월드컵에 직행하고 3위끼리는 맞대결을 거쳐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경기를 임하는 자세에서 되게 많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최종 예선을 벌써 3번째 치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알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좀 잘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 모래바람을 뚫고 10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벤투 감독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조추첨 관련 소회와 나라별 공략법 등 큰 그림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7월이 되면서 도쿄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도쿄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자 스가 총리는 무관중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에서는 이틀째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연말 3차 유행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さらに4週間後の7月28日には 2.07 倍の1日あたり約1043人の新規陽性者数が発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急激な感染拡大が危惧されます。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연립여당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사실상 무관중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관중 입장 방침을 고수해온 스가 총리도 급속한 감염 확산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無観客もあり得るということを私から明言しています。そしていずれにしろこのことについては5者協議で協議することが決定をしてますので。 도쿄에는 호주와 독일 등 각국에서 종목별 선수단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자 전원을 격리하기로 했지만 6만 명 넘는 선수단과 관계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지 불안은 여전합니다. 선수들과 접하게 될 자원봉사자의 백신 접종도 올림픽 전까지 다 마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1回目の接種でまず一時的な免疫をつけ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
오는 11일까지 도쿄에 발령된 준긴급 사태는 일단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다음 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올림픽 관중 입장도 이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면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 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없는 보거알이나 간으로 진액 등을 만들어서 팔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겉면에 독이라고 적힌 상자가 겹겹이 쌓여있고 한약처럼 한 포씩 포장된 추출액이 가득합니다. 보거 몸에서 독이 가장 많다는 알을 다려서 넣었다는 진액입니다. 난소나 알 이런 걸 조금 첨가를 합니까? 보거 간으로 만들었단 알약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제품들인데 보거 알과 간은 청산가리보다도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써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보거독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1,5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말기 암 환자들이 사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는다는 보상도 없는데 그래 비싼 돈 주고 그래 사 먹고 그래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걸 먹으려 하더라고. 보거 진액 1,300만 원어치를 판 또 다른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자격증 있는 기능장이 만들었으며 항암 효과뿐 아니라 관절염, 혈행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내세웠지만 역시 허위 광고입니다. 체험 사례. 이런 체험 사례도 여기다가 못 쓰거든요. 독성으로 설사를 유발해 섭취가 금지된 피마자 기름을 변비에 효과가 있다면서 3년 동안 팔아온 업체도 단속됐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품들을 모두 압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의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쇠마주가 올해 상반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5% 오른 1035.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0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가 1031.88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 9월 6일 1074.10 이후 20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IT,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0.44% 내린 3,282.06에 마감하며 최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약세를 좀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이슈가 좀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선 주주들과 엮인 테마주였습니다.
상반기 최고 주가 상승률 882.27%를 기록한 이스타코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687.35%를 기록한 영어교육업체 NE능률은 최대 주주인 윤호중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란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이스타코와 NE능률은 모두 거론되는 정치인과 무관하다고 공시했지만 두 대선 주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축전을 보내고 노동신문 1면에는 축하 사설을 실으면서 북중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오는 11일이 북중 우호 조약 60주년인 만큼 양측은 미국이 보란 듯 밀착 행보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7월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낸 소식에 이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사설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이 우위와 유대로 난관과 애로를 해치고 있다며 친선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비방과 압박은 발악에 불과하다며 그 무엇도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편에 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중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인 중국의 적, 미국은 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함께 공동 행동 계획을 세워서 대응한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시도에는 당장 응할 생각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국과는 대면 외교를 재개하고 양국 대사가 서로의 기관지에 나란히 기고를 실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일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인 만큼 친선 관계를 과시하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보험을 손에 쥔 만큼 대미 협상에는 더 느긋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중 밀착 행보가 북미 대화 조기 재개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쳐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수천만 명에게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전과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 해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불볕 더위를 피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인근 도시 리턴은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평소 폭염을 겪은 적이 없는 주민들은 더위에 속수무책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going to be ending up in the hospital and being really sick from this because some of them don't know how to look after themselves. 이 같은 폭염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지난 닷새간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2천만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60명가량이, 워싱턴주에서도 수십 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This is not normal for Seattle, and I feel for a lot of Seattleites and a lot of Western Washington people and a lot of Washingtonians and a lot of the Pacific Northwesterners because, man, they're not used to this. 폭염으로 전선이 녹고 전력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A heat dome is essentially a huge high-pressure ridge. We get sinking air around a high pressure, and that basically acts like a cap, locking in and cooking the air below. 미국 언론들은 주 후반 한랭 전선이 내려오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전남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 북부와 호남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역시 곳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편성관계로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